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7년. 진주만은 아직도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진주만에 자리 잡은 애리조나 기념관은 전쟁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진주만 기습. 그 충격은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The attack, well planned, surprised us and shocked everybody. Good memory of it, but something we'll never forget, that's for sure. 2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전개를 알린 진주만 기습. 그것은 1941년 12월 7일에 일어났다. 아침 7시 반, 일본군 비행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고 진주만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미군의 피해는 엄청났다. 전함 18척, 항공기 177대가 파괴됐고 인명피해는 2,400여 명에 달했다. 미국 언론은 이날을 치욕의 날이라 명명했다. December 7th,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그런데 종전 후 미국의 한 신문에서 뜻밖의 주장 하나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진주만 기습 예정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그 주인공은 한길수, 한국인이었다. 1941년 12월 5일, 이 한국인은 미국 정부에게 이틀 후인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길수를 찾아가는 길은 미국 중북부 지역에 있는 와이오밍 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곳 와이오밍 대학의 역사 박물관은 197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컬렉션들을 수집해오고 있다. Rick, Yeah, great. Yeah. let me just call her. You're going to come here and look at some papers here. Yeah. Let's go up to the fourth floor, Oh, which fourth is where floor. I fourth see. floor is where we have the reading room. 역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수백 점의 2차 대전 관련 컬렉션들. 그 속에 한길수 파일도 있었다. 이 파일은 한길수의 친구였던 프레드 캐닝스라는 사람에 의해 1970년대에 기증됐다고 한다. 파일 속에는 한길수가 미 정부와 주고받은 각종 보고서를 포함해 그의 활동을 짐작해 해주는 다양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진주만 기습 예고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The Kilsu Han collection, that came in two parts, part in late 1974, and then some more of it came in October of 1976. A different view of the events leading up to Pearl Harbor than what you find in most books. And Mr. Cannings really was making an effort to get the story of Kilsu Han known, to show that he had warned the U.S. about the attack on Pearl Harbor before it happened. And so it's important that that be studied and see if indeed that really was the case. And so it provides a fascinating view of a different side to the events leading up to Pearl Harbor. 한길수의 첫 경고는 벌써 1930년대에 시작됐다.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길수는 일본의 전쟁 상대가 미국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4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길수의 정보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1941년) 여름, 한길수는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습 장소가 진주만이 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석 달 후에는 구체적인 전쟁 시기를 알리는 편지를 전쟁성 장관에게 보냈다. 여기서 밝힌 일본군의 공격 시기는 12월. 한길수는 불과 한 달여 뒤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길수의 주장은 그다지 신빙성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미 정부로부터 몇 차례 의례적인 답신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미국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길수는 이 정보를 미 언론에 알리려 했다. 그가 찾은 사람은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CBS 방송국의 에릭 세바레이드 기자였다. 한길수와 세바레이드 기자가 만났던 당시의 일을 우리는 일본 취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이자 언론인인 콘노 쯔토무 씨. 약 12년 전 그는 진주만 공습 과정을 추적하던 중에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세바레이드 기자를 만났고 그에게서 한길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僕はそのセバレードっていうその CBS の記者に会っ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ね。で、確かに1941年の秋にその、キリスト班が訪ねてきて、で、日本がパールハーバーを攻撃しようとしていると。2回も来たそうです。ただそのセバレード記者はそのどうしてそれが分かるかって、聞いたところですね、国務省にもどこにも言わなかったし、だからその情報はセバレード記者止まりになっちゃったわけね。でそれからもうちょっと後で12月に入ってからその国務省の極東課長ハミルトンという極東課長に今度の日曜日に 마지막 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국무부 과장 맥스웰 해밀턴이었다. 해밀턴이 한길수의 보고서를 받은 것은 진주만 기습이 있기 불과 이틀 전인 1941년 12월 5일. 그러나 해밀턴은 이 보고서를 묵살했다. それからもうちょっと後で12月に入ってからその国務省の極東課長ハミルトンという極東課長に今度の日曜日にパールハーバーが攻撃されるぞというその文章を送って、そしたらその通りになったんでその課長がその日に慌てて彼のところに電話をかけてきてですね、そういうその警告を自分のところに出したと。 한길수의 예언대로 정확히 12월 7일 하와이에서 감행된 일본군의 공격. 한길수는 실패한 예언대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진주만 기습 경고의 주인공 한길수. 그는 어떻게 일본군의 공격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진주만 풍습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이미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여 있었다. 유럽에서는 파시즘을 내세운 독일과 이태리에 대항해 반파시즘의 형태로 전쟁이 전개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 동북을 침략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他方アジアにおいてはご承知のようにもうすでに1931年つまり日本の年号でいうと昭和6年にですね中国の東北侵略へ日本が東北へ侵略を開始しているという状態にあったわけですね。でしかもこの東北侵略はその後、1937年の7月には、日中全面戦争という形で中国本土への日本の侵略が、拡大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たわけです。 이 전쟁 체제 속에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러나 1941년 일본군이 베트남 남부까지 진출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일본의 베트남 진출은 동남아시아 전체가 일본의 폭격권 안에 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동남아 진출을 노리던 미국을 자극했다. 1941년이 되면서 긴장은 점차 고조되었다. Things were now in crisis, and that it was likely that there would be a war. And as I mentioned, most American leaders expected the Japanese were going to try to strike at the Dutch and British colonies in Southeast Asia, and that they would probably also attack the Philippines. 이 시기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미국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대해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And on the American side, the Americans had something called the Orange Plan. The Orange stood for Japan. And in the Orange Plan, the American plan was to advance across the Central Pacific and capture island bases in control, that is the Marshalls, the Carolines, and the Marianas. And then at some point there would be a big naval battle between the Americans and the Japanese. 진주만이 기습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한길수가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이렇듯 두 나라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고조돼 가던 시점부터였다. これはねいわゆるアメリカこの日本のこの電信を傍受してですねそれを解読していわゆるマジックというやつだね。だから大体の流れっていうのはしかも日本が戦争を仕掛けてく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知ってたと思います。ただしかしそれがですね真珠湾という地点に12月8日つまりアメリカの時間から12月7日の日曜日というところまでは正確には掴んでなかったと思いますね。 미국 정부가 진주만 기습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취재팀은 진주만 기습 당시 극동 지역을 담당했던 CIA 요원을 만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I believe this, yes. Although lots of people say that Roosevelt knew about it and others, that Churchill knew, but we were not. We had no idea that this would happen. And the one thing that did happen was when one of the military saw these planes coming over, they reported it back. And the man at the desk said, "Oh, they're just more American planes coming in from the States. It's nothing." Well, these were the first Japanese planes to come over. So they didn't know at all that these could possibly be Japanese. 그렇다면 미국 정부도 파악하지 못했던 공격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을 한길수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
진주만 공습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 총영사관. 이곳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그 역할의 핵심 인물이 요시카와 다케오였다. 41년 초 영사관 부서기관으로 부임해온 그는 매일 아침 진주만 근교로 낚시를 나가곤 했다. 그의 정체는 일본 해군 비밀 정보 장교. 진주만 내의 군사 시설과 군함의 출입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진주만 기습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던 것이다. 요시카와는 이 정찰을 통해 진주만 공격용 지도를 만들었다. どうしてそれが分かるかって、聞いたところですね、その地下組織の一員がそのハワイの日本領事館のその部屋で水中施設のその地図を見たということが根拠で、そのぐらいのことだったらアメリカ政府も知って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セバル記者はその国務省にもどこにも言わなかったし。 한길수는 기습 이틀 전 보낸 최종 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삼국동맹과 미일전. 한길수는 자신의 정보원이 이 책을 일본 극우 단체에서 훔쳐냈다고 했다. 이 책은 전쟁의 시작부터 최종 단계까지 일본이 따라야 할 상세한 전략을 적고 있는 일종의 전쟁 계획서였다. 책에 적힌 대로 당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한길수는 일본 대사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 일본 대사 노무라가 자동차를 판다는 사소한 소식도 전쟁을 준비하는 대사관의 동향이라는 것을 한길수는 놓치지 않았다. 일본 해군 공격용 지도와 전쟁 계획서가 실린 삼국동맹과 미일전이라는 책, 그리고 일본 대사관의 임박한 상황에 대한 예측력이 기습 예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진주만 공격의 날인 12월 7일. 이토록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예측될 수 있었을까? 한길수는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일본계 신문 일포 시사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일요일 아침에는 공군의 경계태세가 갖춰지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을 읽고 일본의 공격이 일요일 아침인 12월 7일 감행될 것이라 추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만 기습 관련 청문회의 조사 결과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날짜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한길수의 정보원이 정확하고 그의 예측 분석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었다기보다는 그가 여러 개의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라는 예보를 날린 가운데 하나가 너무너무 굉장한 운과 타이밍 으로 적중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길수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일본의 기습 가능성을 알리려 했을까? 1933년 미 정부에 보낸 첫 번째 서한에 그 단서가 담겨 있다. 한길수는 일본의 침략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彼がどうしてそういう少しあやふやな根拠でも一生懸命アメリカ政府に日本が攻撃するぞということを言ったかというと、どうにかしてアメリカと日本を戦わせたいと。でアメリカはもうその戦いであればきっと日本に勝つに違いないから、そうすると日本が負ければいわゆる朝鮮という国とかね、自分たちのその祖国が解放されると。そういう意味では彼の活動というのは諜報活動というよりは反日活動、それから民族独立運動ね、それから祖国解放運動、そっちの方に関心があって、一種の政治運動ですよね。
그런데 지난해 가을 한길수라는 인물을 추적하던 취재팀은 뜻밖의 사실 하나를 접하게 됐다. 지난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발굴과 심사 과정을 거쳤다. 그 심사 대상자의 명단에서 한길수의 이름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보류돼 있었다.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상에는 이분이 활동한 내용 외에는 전혀 다른 자료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일단 유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족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적 사항이 미비한 부분이 하나 있고,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출생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됐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료상에 어떤 단체, 그러니까 미국 미주 단체입니다. 임정화 관련된 미주 단체라든가 이런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중국에서의 어떤 뭐 지하 단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기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분이 임정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30년대에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입니다만 거기서 근무한 것들이 아무래도 믿음을 갈 수 없다, 또 일제 스파이의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임정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상에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나오는 데다가 인적사항이 미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나서, 자료로도 보완이 돼야 되겠고 인적사항도 보완이 되고 나서 다시 심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95년에 보류가 됐습니다. 한쪽에선 독립운동가로, 다른 한쪽에선 일본 스파이로 불리는 사람. 한길수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다시 미국에서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1930년대) 말 한길수의 흔적은 샌프란시스코에 남아 있었다. 당시 그가 거주했다는 건물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우리는 다시 와이어밍 대학의 한길수 파일에 남아있던 그의 말년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시간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캐피톨라시의 토파즈 거리 47번가. 이 거리에 면한 작은 집 한 채가 바로 한길수가 70년대에 살았다는 집이다. Hi, how are you? Hi, my name is Insu Lee. I believe she was an elder Japanese lady, Japanese American lady, and she lived here for, I believe, 10, 15 years. I'm not sure exactly. But, yeah. Oh, is that right? Okay. Do you need light? Yeah, please. Yes. It's probably the original. A lot of it's probably original, including the floor and stuff. 한길수가 말년을 보냈고 일본계 동양 여자가 15년 전쯤에 팔았다는 집. 내부를 둘러보던 취재진의 눈에 호랑이가 그려진 액자가 들어왔다. 확인해본 결과 이 집을 판 동양인은 스텔라 한길수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지금 98배 나이로 산호세 근처의 양로원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스텔라 한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한 달 전 숨을 거뒀다는 그녀의 방은 다른 사람의 거처로 바뀌어 있었다. Here's her apartment before. I see. Yeah. And somebody is renting right now. Do you know Stella Han? Oh, I loved her. I loved her. Okay. We all did.
Oh, everybody. She was wonderful, like a little doll. We all tried to protect her. She sat here in this chair Right every day. there. Right here. Right Oh, here. she used to sit. Yeah, she used to sit right here. 얼마 전까지 한길수의 부인이 살고 있었던 양로원. 불과 한 달의 차이로 우리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양로원의 도움으로 그녀의 아들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스텔라 한의 아들, 바로 한길수의 아들을 찾아가는 길. 그는 산호세에 있는 아담한 단독 주택에 살고 있었다. Hello. Hi, how are you? My name is Insu Lee. You Stan Han? Yes, I am. Do you know Kilsu Han, Kenneth Han? Yes, it's my father. Oh, your father. Oh, okay. Would you like to come in? Oh, yeah. Okay, thank you. Okay. So, 한길수의 맏아들 스탠 한 씨. 그의 집안엔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1900년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난 한길수. 그는 1905년 부모님을 따라 하와이 이민을 왔다. 하와이의 이민 역사는 1903년부터 시작됐다. 101명의 한국인을 실은 최초의 이민선이 호놀룰루 항에 닿은 후부터 이민이 중단되던 1905년까지 모두 7,226명의 한국인이 하와이에 이주해 이민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노동 이민자들. 가난과 일제를 피해왔지만 이민자들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서도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야 했다. 3년 동안은 눈물로 세월 보냈어요. 할 줄도 모르죠. 모든 것을 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한국 사회하고 또 다르죠. 전 그래나 몰라서도 울고 할 줄 알아야죠. 몰라서도 울고 그때 도로내면 누구나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눈물로 세월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자립을 이뤄 나갔다. 한일 합방으로 조국을 빼앗기자 이민자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한 돈으로 임시정부 설립 기금을 모으고 독립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는 남자들이요. 75점 받고 50점 받았어요. 하루 10시간씩 하고요. 독립 찾는다고 뭐 그때는 아저씨들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야단 났댔어요. 왜요? 독립 찾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 참 일만 하고 하와이 이민들은 아저씨들 독립 찾는다 고생 많이 했어요. 하와이 이민자들이 독립자금으로 보낸 돈은 해방 때까지 3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김구는 백범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그 돈이 임시정부를 통해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작탄의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 역시 하와이 있는 교포들이 보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 어렵던 시절에 간판이라도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와이 교포들이 보낸 애국금, 독립금, 의원금이라는 여러 종류의 일종의 혈성금, 이런 자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1925년 이후에 어려워진 임시정부가 1937년, 35년, 6년, 7년까지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의 열망이 뜨거웠던 하와이에서 한길수는 유년과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남겨두고 하와이를 떠났다. 아버지가 떠나버린 10살 후부터 사탕수수밭에서 일했던 한기수는 14살 되던 해 하와이 감리교 기숙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신문 배달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할 만큼 한기수의 생활은 힘들었다. But he was told by the elders in the compound that, you know, we don't want you to leave the compound to go to sell papers. You have to stay here because it's a boarding school. But Dad said in order to pay for the boarding school, he had to work. So he continued to go out and sell papers. And this I remember he stresses. He told me one day when he came back, all his belongings were out on the sidewalk and the door was locked. So they threw him out of school. 짧은 학교 생활이었지만 한기수는 그 시절 자신의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교장 이승만이었다. 당시 그는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감리교 기숙학교를 떠난 한기수는 1920년 구세군으로 갔다. 펀치볼 거리에 남아있는 당시의 구세군 학교 자리. 한기수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며 훈련을 받았다. 한길수 씨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구세군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921년에 벌써 거기에 이제 중책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캡틴, 그러니까 한인 군영을 위한 캡틴이 24년에 임명이 됩니다. 한길수가 구세군 학교를 졸업한 것은 1921년. 이듬해부터 그는 구세군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다. 1924년 구세군 대위로 임명된 한길수는 1926년까지 하와이의 여러 섬을 돌며 사회를 배워나갔다. 구세군 활동 마지막 해였던 1926년 그는 한 명의 여인을 만났다. 당시 17살의 스텔라 한이었다. She told me that they were at a meeting, you know, amongst Koreans, and I don't know who they were, but there was a small flight of stairs, and Dad got in an argument with one of the people at the meeting, and he punched him, and the guy rolled down the stairs. And this is what she told me, that your dad had a heck of a temper. 스텔라 한과 결혼한 한기수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했던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만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하와이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 사회는 독립의 열기로 뜨거웠다.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미주 독립운동 조직에 영향을 끼쳤다. 하와이에 망명 중이던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그러나 임종 요인들과 갈등을 빚게 되자 그는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1921년 동지회를 정식 창립했다. 이후 이승만의 동지회는 1912년 설립된 국민회와 함께 미주 한인 사회의 양대 단체로 자리 잡게 된다. 이 하와이 7,000명과 미주에 있는 3,000명이 이미 대부분 기존에 있던 조직들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미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깊고 독립운동의 연륜이 깊은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고
그에 맞서서 이승만의 사설 조직인 동지회라는 두 가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조직이 있었는데 이 하와이와 미주의 만여 명 중에서 이미 두 조직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반일 의식과 독립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연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1937년 7월 일본군의 만주 침략이 감행됐다. 한동안 침체돼 있던 해외 독립운동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미주에서는 국민회와 동지회 같은 기존 단체들 외에 새로운 인물과 단체가 등장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한길수의 중한민중대동맹, 미국명 SKPL이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How did you get into the Korean underground work? Well, it is a rather very long story. Way back in 1932, soon after Japan invaded Manchuria, a group of Koreans and Chinese in China felt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to help America to better understand the Far Eastern affairs and in particular the overall intent and purposes of these Japanese militarists against Christianity and against America. 한길수의 SKPL은 김규식이 대표로 있던 상해 한중 합작단체의 하와이 지부였다. 1933년 7월 달에 하와이에 김규식이 오는데 중한민중 대동명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 김규식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 지부를 하와이에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아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SKPL의 하와이 지부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한길수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던 김규식의 편지는 한길수의 SKPL이 1933년 설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40~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SKPL은 하와이, LA 그리고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며 주로 한길수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38년 한길수는 워싱턴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SKPL 워싱턴 대표로 등록한 그는 이곳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미 정가를 무대로 뛰기 시작한 한길수. 그의 아들 스탠 씨는 아버지의 정력적인 활동 기록들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Yes, yes. My dad's old briefcases. And these are some of the files. And he had, I think, probably 50 of these briefcases. But they were all given away and some of them were destroyed and everything. But this is a residue of some of the things that went on in his lifetime. That my dad left, and there must be approximately 20-25 tapes. I learned to pray. A Mr. Kilso Han of California, and a speech that he gave before a group of people in California. I was so impressed with the message, the contents of just the ad, that I immediately read it over this network and asked someone in California to get me in touch with this wonderful man and the check for the airplane round-trip ticket. May I also thank you for your expressed desire to help me carry on the Korean underground work. I thank you very much. I'm more than happy to be here, Dr. Pepper. Sometimes he told me that sometimes he gave 10 speeches in a week, sometimes 2 or 3 a day. Sometimes, there's one time I think he gave 3 speeches, he told me. But generally it was maybe a luncheon or a dinner.
but the same day. 한길수는 1939년부터 41년까지 2년여 동안 3,200마일, 35개 주, 90개 도시를 돌았다. 이 기간 동안 169회의 강연과 7번의 라디오 출연을 통해 일본의 침략성과 한국의 독립 문제를 열정적으로 호소했다. 학교에 한길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렉처를 했어요. 그런데 렉처를 이제 영어로 한 거죠.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2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영어로 그때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알기는 한길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이에 있다가 지금 미국에 유세를 하는 도중이라고 그래요. 벌써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본 영사관에서 그게 얻은 그 인포메이션에 의하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경영하고 있다. 그 플랜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이거는 좀 널리 알려야겠다고 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한길수의 강연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과 매스컴의 화제가 되었다. 그는 모든 강연에서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알렸고 한국의 독립과 일본은 미국의 적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1940년대) 한길수는 그 어느 한국인보다 미국 매스컴에 많이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친분 관계를 맺으며 미 정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홍보와 외교 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길수의 정력적인 워싱턴 활동 기간은 아내와 가족들에겐 긴 이별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So with that, he left the Hawaiian Islands. And my mother, my sister, and I went to the island of Maui, where my mother taught school for 2 years. And we lived there for 2 years. Then, I think it was 1940, we came back to Honolulu and settled in Honolulu while my father was in Washington, D.C. We had missed the early years where you bond, you know, where father and son bonds. Those years are missing because he was busy in Washington, you know. So I was not real close to my dad. I was real close to my mother. 여섯 살이던 1938년 아버지와 헤어진 후 스탠 한실은 해방이 될 때까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가족들에겐 미국 본토로 갈 돈이 없었고 한길수도 하와이로 돌아올 여유가 없었다.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길수와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서로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그렇게 워싱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길수는 곧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미주 한인사회 핵심에 서 있던 이승만이 한길수의 이중 첩자 스파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던 것이다. 한길수가 장관에 첩자했다고 얘기를 하고 3회에 걸쳐 그 일본 총영사관에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것이 그 FBI 기록입니다. 한길수에게 제기된 스파이 가능성. 그러나 미 문서 보관소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기록은
정반대의 정황을 말하고 있다. 편지 쓰는 그 이정첩자가 있겠습니까? 한길수. 그는 과연 독립운동가였나 이중첩자였나. 다음 이 시간 최초로 공개되는 한길수의 엑스파일을 통해 반세기 전의 진실을 규명한다.